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서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모 씨가 정식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를 합니다. 윤 씨는 재심 청구서 제출에 앞서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무죄고 경찰을 100% 믿는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도 하는데요. 윤 씨 재심 결정이 있는데 또 생각보다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될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담당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를 좋아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좀 뭐라고 말하는지 딱 들어봤는데 좀 자신을 있어 하는 그런 느낌이긴 했습니다. 어쨌든 본인은 부담스럽다고 하지만 어쨌든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아주 잘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별 말씀이요. 네. 그 어제 재심을 청구하고 그 당사자인 윤모 씨가 이제 그 뭐 좀 얘기를 나눈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변호인단으로서 어땠습니까?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제출 일자를 못 박아놓고 일해본 적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좀 많이 좀 변호인들이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박준영 변호사님은 다른 데 나오셔가지고 이거는 정말 빼박 증거가 있다. 이게, 윤 씨가 그 실질적으로 이걸 한 사람이 아니고 이춘재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는데 그건 내 입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래서 말 안 하고 있는 게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생각한다면 이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100%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아, 100%. 지금도 100%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네, 뭐 엄청 자신감이네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어떻게 그 가능성을 100%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어떻게 책임질 거냐 나중에. 네. 이 사건은 잘못될 가능성이 0%입니다. 아, 잘못될 가능성이 0%예요? 예, 이 사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 실체와 정의대로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다. 분명히 어제 윤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변호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아쉽고 야속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춘재가 너무 고맙다. 이런 마음을 또 가졌을 것 같아요. 윤 씨 입장에서 보면은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아이러니하죠. 예, 이춘재가 저지른 범행 때문에 들어가 살았는데. 그렇죠. 이춘재를 고맙다고 해야 되니 얼마나 이게 좀 황당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이춘재가 만약에 범행을 자백하지 않았다면은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절대 실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또 참 이상하단 말이죠. 우리들이 보기에. 왜냐하면은 이춘재의 자백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절차상 위법을 근거로 해서 재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려면 수사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이춘재가 자백하지 않았다면은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기록은 없다라는 그런 통보가 올 것이고 그러면 뭘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춘재 자백 이후에 경찰이 이제 수사 기록을 문서고에서 찾게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춘재의 자백에서 시작됩니다. 아, 정말 중요한 자백이었는데 그 기록만 없어진 게 아니라 또 증거들도 사실 다 없어졌기 때문에 무죄를 증명할 만한 뭔가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증거물도 저희 나라 이건 꼭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증거물이 보존되기 때문에 DNA 분석이 다시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는 이제 미제 사건의 경우에 증거물을 보존하지만 유죄가 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범인이 잡혔지 않냐. 그래서 증거물이 소리 소문 없이 폐기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의미 있는 증거가 전혀 남아있지 않고 단 경찰이 그 당시에 검찰이 송치하지 않았던 이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는 증거들이 일부 남아있었는데 거기에서는 DNA가 전혀 안 나왔죠. 아, 그랬군요. 자,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그 DNA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정보들이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현재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기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여러모로 증거도 모으시고 관련 자료도 보셨는데 윤 씨가 무죄라고 딱 결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춘재의 자백이 있었다라는 사실 들었을 때는 좀 뭔가 허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너무나 많은 범행을 자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30년 전 사건이고 과연 어떻게 검증이 될까라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윤모 씨가 옥중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 이 사건은 문제가 있구나. 이건 재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이제 재심을 해보겠다라는 이제 의사를 밝힌 상태였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확신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이춘재가 의미 있는 자백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자백의 의미는 정말 범인만이 알 수밖에 없는 통상의 어떤 주거침입 강간 사건에서 그 담고 있는 정보 이상의 이 사건만의 정보를 이춘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이 사건은 잘 관리만 해가면은 재심이 무조건 가능한 사건이 되겠구나 생각했죠.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이춘재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춘재의 자백을 우리가 좀 안 좋게 경하게 생각해서 뭐 이거는 그냥 허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 자백과 관련해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은 그 허세일 수가 없다. 이걸 지금 파악하셨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사건 기록을 그냥 아무리 꼼꼼히 봐도 네. 확인할 수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네. 그런데 이춘재의 자백을 듣고 나서 다시 기록과 자료를 보니까 이거구나라는 게 이번에 확인된 겁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이 이제 날카롭고 분석적으로 딱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보이는군요. 저는 경찰이 본 거죠. 경찰이 본 겁니까? 네, 경찰이 자백을 듣고 경찰이 확인한 걸 저는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사실 이 사건에서도 쟁점은 이거 같아요. 그때 당시에 자백을 했는데 자백을 하게 된 계기가 당시 네.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의 불법적인 행동 때문이었다 이거였었잖아요. 근데 네, 그 행위가 사실 불법적이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지금 제가 어제 재심 청구를 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위법 사유를 한 6-7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런 위법 사유들이 다 기록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은요. 기록에 나와 있습니까? 예, 기록이 근거입니다. 예를 들면 뭘까요? 예를 들어서 불법 체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경찰서로 데려갈 때는 자발적인 체포 영장이나 이런 영장에 의한 경우, 또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 이런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당시에는 현행범인 체포가 있었고 긴급 구속이라는 제도가 있었고요. 체포 영장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네. 이분은 어느 그런 영장에 의해서 법이 정한 근거에 의해서 사람을 데려간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수사 기록을 보면은 자발적인 동의를 받고 이 사람을 데려갔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는데 네.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강제로 데려갔고 또 수갑도 채우고 또 데려가고 나서 또 조사하는 방식조차도 이 사람의 어떤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런 게 이제 이분의 진술, 그리고 그 당시 농기계 수리센터 사장의 진술, 그리고 일부 경찰도 그런 부분을 인정할 겁니다. 네. 이런 어떤 여러 진술과 자료가 결합이 돼서 불법 체포가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의동행을 하는 하는 거였기 때문에 원래 수갑을 채우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수갑도 채우고 오히려 강제 연행하는 것처럼 되어버려서 불법적인 연행 과정이 있었다. 이런 얘기신데 네, 또 하나 그러면 네. 사건을 조작한 증거들도 있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사건 조작한 증거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네. 사건 현장을 가장 먼저 발견하신 분은 돌아가신 분의 아버지입니다. 딸이 네.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너무나 당황했고 황망했죠. 근데 그 상황에서 가장 또 눈에 띄게 또 범인이 어떻게 들어왔을까가 궁금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문은 하나인데. 근데 그 문 쪽에 있는 책상에 뭔가 운동화 자국으로 보이는 발자국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운동화 자국? 예. 예. 운동화 자국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운동화 자국으로 보이는 발자국이 하나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하나인가 두 개인가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 운동화 조각으로 보이는 발자국. 근데 이 사건이 이제 윤모 씨가 10개월 후에 체포되는데 이분은 쓰리바를 신고 다니지 그리고 또 다리를 절고 있지. 근데 이렇게 그 운동화 자국으로 보이는 발자국과 이분의 어떤 자백은 도저히 이분의 상황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윤모 씨를 검거하고 난 후에는 운동화 자국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맨발 자국이 등장하게 되고 맨발 자국도 이분이 굉장히 특이성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분이 소아마비 장애인분들은 그 앞 발꿈치 부분을 이렇게 닿고 걷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화는 석 달 이상 못 신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장 먼저 달기 때문에. 근데 발가락, 엄지, 중지, 가운데, 엄지, 중지, 그리고 발가락 3개가 자국이 남아있었다라는 걸 만들어내버려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잔인하냐면은, 당사자, 처음에 사건 현장을 목격한, 그러면 그 피해 여중생의 아버지의 진술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버지를 새롭게 조사를 받으면서 그때 운동화 자국은 잘못 진술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네. 얘기를 그 조서를 정리해버리고 또 세입자의 진술을 새로 추가시키면서 운동화
발가락 자국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진술 증거를 조작하고 피해 여중생의 유족의 진술을 조작해서 윤모 씨를 잡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는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면은 변호사님 혹시 이 피해자의 아버지, 즉 피해자 쪽 유족이나 이런 분들도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의 아버지는 1년 만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병으로 거의. 화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니 바로 옆방에 자식이 자고 있었고 그런데 아침에 죽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부모 입장에선 자식을 못 지켰다라는 그런 그 책임감 때문에 병으로 돌아가시긴 했지만 화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리고 그 이후에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그 사실상. 그래서 지금 피해자 쪽은 접촉을 못 하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네요. 예. 지금, 조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당시에 사실은 이제 이 윤모 씨를 범인으로 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자백도 있었지만, 뭐 지문이나 혈액형이나 현장에서 검출된 성분 있지 않습니까? 특이한 성분. 이런 게 과학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춘지 자백만 가지고는 이걸 뒤집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과학적 증거의 의미는 개개 과학적 증거마다 다 다릅니다. 네. DN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992년에 도입됐고 저희 나라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확고한 아주 명확한 증거로 지금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탄환 감정 결과에서 총으로 사람을 쐈고 그래서 그 탄환을 감정해가지고 범인을 밝혀낸 사례가 그 미국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때 이후에 이 탄환 감정이 좀 활용이 됐었는데 FBI가 지금 이런 탄환 감정은 이게 과학 수사가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렇듯 세모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카락을 통해서 누군가 사람을 특정한다는 것은 지금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과학적 증거 중에서는 때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사람의 주관이 개입되는 증거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증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어제 재심을 청구하고 이 당사자인 윤모 씨는 어떤 심경을 토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토론을 그러니까 심경을 토로하면서 또 본인이 사실 이제 어머니하고 어렸을 때 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어렸을 때 헤어진 맞습니다. 거죠? 어렸을 때 헤어진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어머니는 사망을 하셨군요. 예, 아주 어렸을 때. 그랬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 본인이 어쨌든 그렇게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가 이젠 아니라는 본인의 떳떳함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 심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이분은 저한테 가끔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다리를 절고 있긴 하지만 엄마가 없었다면 휠체어를 타고 다녔을 것이다. 네. 엄마가 엄격하게 재활을 시켰다. 엄마가 돌아가시 전에 3살 때 이분이 열병으로 다리를 절게 됐는데 소아마비를 앓게 됐죠. 근데 그때 그 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 자식이 다리를 절고 다니는데 엄마가 안고 싶고 업어주고 싶었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 엄마는 걷게 했답니다. 힘들어도 걸어라. 네. 힘들어도 걸어라. 계속 재활 운동을 계속 시켰다고 해요. 근데 그런 엄마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해버린 거죠. 그 이후에 애갓집 식구들과는 완전 인연이 끊어진 상태가 돼버렸고, 그래서 지금 출소에 나와서 우리 엄마의 가족들을 찾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가족을 찾고 싶다. 어제 기자회견 자리에서 엄마 이름 박금식, 그리고 이분이 충북 진천 분이랍니다. 네. 그래서 연락 좀 해달라고 아시는 분. 그렇군요.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런 쪽 아시는 분 있으면 정보 좀 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주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